45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 달 만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결혼 18년 차였어요. 시어머니 병간 후 3년 했어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쳤어요. 남편 사업 망했을 때 제 적금 깨서 다 갚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버림받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불임 판정을 받은 게 제 죄인가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시골 외곽의 작은 미용실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손님은 점점 줄고 월세는 3달째 밀렸어요.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은 벌써 바닥을 드러냈고요. 다음 달 월세 날짜가 다가올수록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내민 조건은 돈이 아니었어요. 3번의 만남, 그 대가로 밀린 월세를 탕감해 주겠다고요. 모욕적이었어요. 비정상적이었어요.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45에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통장에 남은 돈은 20만 원. 버티는 것도 사치가 된 삶이었어요. 거부하는 것도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요즘 구독자 수가 정체되어 있어서 솔직히 좀 힘이 빠지거든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진서연은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원래라면 첫 손님이 와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미용실은 텅 비어 있었다. 의자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모두 빈 채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볼의 탄력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게 갈라져 있었다. 화장을 해도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얼굴 전체에 내려앉아 있었다. 45. 숫자로만 보면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연에게 45은 모든 것이 끝난 나이였다. 여자로서의 가치도, 아내로서의 역할도, 그리고 이제는 자영업자로서의 희망마저도.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들었다. 습관적으로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23만 4,500원. 고작 23만 원. 이게 지금 서연이 가진 전부였다. 다음 주가 월세 납부일이었다. 월세 180만 원. 거기에 밀린 2달치까지 합하면 540만 원. 어떻게 해도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5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5년 전 서연은 서울 강남의 꽤 유명한 미용실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도 괜찮았고 단골 손님도 많았다. 무엇보다 남편 최준혁이 있었다. 결혼한 지 18년.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준혁과 서연은 27에 결혼했다. 연애 3년, 결혼 18년.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물론 순탄하기만 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다. 결혼 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정말 지옥 같았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서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우리 준혁이가 왜 하필 미용사를, 그 말을 신혼 첫날부터 들었다. 명절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다. 시어머니가 직접 부친 전이 아니면 제사상에 올릴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전을 부치는 건 늘 서연의 몫이었다. 손이 되어서 물집이 잡혀도 시어머니는 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래도 서연은 버텼다. 준혁을 사랑했으니까 아이만 낳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10년을 버텼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결혼 5년 차부터 불임 시술을 시작했다. 인공수정 5번, 시험관 3번, 주사를 맞고 호르몬제를 먹고 몸이 붓고 감정이 요동쳤다. 그 과정에서 서연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아이가 없으면 뭔 낙으로 사냐. 시누이의 아이들을 보며 서연은 웃어야 했다. 웃으면서 울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결혼 15년 차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반신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간병인을 쓸 돈이 없었다. 준혁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형편이 빠듯해진 상태였다. 결국 서연이 간병을 맡았다. 3년 동안 미용실 일을 줄이고 시어머니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몸을 닦았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했다. 그렇게 3년을 버티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서연은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그해 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자궁 근종이 많이 커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도면 임신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불가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실 45에 아이를 낳을 생각은 이미 접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였다. 서연은 그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준혁에게 이야기해야 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둘 다 아이는 포기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준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준혁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준혁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늦어졌다. 서연은 불안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정확히 한 달 후 준혁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서연아, 우리 정리하자.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지금 갑자기 이래?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해, 근데 나는 아직 늦지 않았어.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늦지 않았다. 그 말은 곧 서연은 늦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때 서연은 몰랐다. 준혁이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서연이 시어머니 간병을 하던 3년 전부터 회사 후배였다. 10살이나 어린 30대 초반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뱃속에는 이미 준혁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이 사실을 서연이 알게 된 건 이혼 후 1년이 지나서였다. 준혁의 재혼 소식과 함께 출산 소식이 들려왔다. 계산해보니 이혼하기 전에 임신한 거였다. 18년이었다. 18년을 함께했고 시어머니 간병 3년을 했고 불임 시술로 몸이 망가졌고, 그런데 그 대가가 배신이었다. 서연은 그때 펑펑 울었다. 분노로 울었다. 억울해서 울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다시 미용실로 돌아오자 서연은 텅 빈 미용실을 둘러봤다. 이혼 후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준혁과 함께 다니던 곳들,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게 싫었다. 그래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들고 이 작은 도시로 내려왔다. 새로 시작하려고 했다.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작은 미용실을 열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다. 서울에서 잔뼈가 굵은 디자이너가 왔다니까 손님들이 몰려왔다. 첫 해는 괜찮았다. 그런데 2년 차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근처에 들어섰다. 가격도 싸고 분위기도 세련됐다. 서연의 미용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다. 3년 차에는 적자가 났다. 4년 차에는 위자료로 받은 나머지 2천만 원도 생활비와 월세로 다 써버렸다. 그리고 5년 차인 지금 서연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손님일까?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다. 건물주 김진석이었다. 진석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녔고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차 있었다. 이 건물 외에도 근처에 상가 2동을 더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장님 계셨네요. 진석은 느릿느릿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이 텅 빈 의자들을 훑었다. 먼지 쌓인 진열대를 봤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그리고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 진석이 한 발짝 다가왔다. 월세가 3달치나 밀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진석이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끊었다. 진 사장님, 그 말 저번에도 들었어요. 저저번에도 들었고.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매달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다. 진석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불쾌했다.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은 시선. 값을 매기는 것 같은 시선. 진 사장님, 네, 나한테 현실적인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현실적인 제안이라니.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 으슥한 것이 깔려 있었다. 서연의 등줄기로 찬바람이 스쳤다. 무슨 제안이요? 진석은 한 발 더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등 뒤에는 거울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진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3번만 만나요.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했지? 3번만 만나면 밀린 월세 540만 원 다 없던 일로 해줄게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제대로 들은 건가? 아니, 제대로 들었다. 진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석은 웃었다. 마치 사업 제안을 하는 것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 3번이면 돼요. 540만 원이니까 한 번에 대충 180만 원인 셈이지. 나쁜 조건 아니잖아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진석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을 안타깝다는 듯이 바라봤다. 진 사장님, 지금 상황 파악 좀 해요. 월세 못 내면 나가야 해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빼고 위약금도 빼면 손에 쥐는 돈 얼마 없을걸요. 1,000만 원이나 남을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보증금 3천만 원, 밀린 월세 540만 원, 계약 위반 위약금, 여기저기 빼고 나면 정말 1,000만 원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다. 다른 곳에 미용실을 낼 수도 없다. 45 이혼녀.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 진석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까지 생각해봐요. 여기 내 번호 있으니까 연락 기다릴게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미용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이 났다. 분노의 눈물인지, 수치심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18년을 바쳤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새로 시작하려던 사업도 망하고 이제는 건물주한테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서연은 텅 빈 미용실에서 혼자 울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도 그 울음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좁은 원룸의 천장을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진석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잃어야 할까? 두 가지 선택지가 머릿속에서 싸웠다. 마치 천사와 악마가 양쪽 어깨에 앉아
서로 다른 말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거부해. 당연히 거부해야지. 그런 더러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뭔데? 몸을 파는 거잖아. 그게 뭐랑 달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거부하면 어디로 갈 건데? 돈도 없잖아. 갈 곳도 없잖아. 가족도 없잖아. 45에 뭘 새로 시작해. 서연은 몸을 뒤척였다. 이불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잠은 오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원룸의 창문 밖으로 어두운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가로등처럼 곧 꺼질 것 같아.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할 곳이 없었다. 부모님은 서연이 30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 동생은 있었지만 동생 남편과 크게 싸운 후로 연락이 끊긴 지 7년이 됐다. 이혼 후에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싫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공허한 위로가 듣기 싫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지금 서연은 완전히 혼자였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김치 조금과 계란 2개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전부였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기도 귀찮았다. 그냥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조차 용기가 나지 않았다.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새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겨우 5년 만에 서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석의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미용실에서 쫓겨난다. 보증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는 돈은 1,000만 원도 안 된다.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월세방 보증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45에 누가 뽑아줄까? 경력이라곤 미용밖에 없는데 다른 미용실에 취직하려 해도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막내 노릇해야 한다. 자존심이 어쩌고 할 처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비참하다. 그렇다고 진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서연은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집혔다. 구역질이 났다. 그 남자와 3번을 그래야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3번이면 된다. 3번이면 540만 원의 빚이 사라진다. 그리고 앞으로 월세도 좀 깎아준다고 했다. 그러면 미용실을 유지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 손님이 늘 수도 있다.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 서연은 자신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이 지경까지 몰린 건가? 정말 이게 내 상황인가?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든 건 새벽 5시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처참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유령 같았다. 오전 내내 손님은 없었다. 점심때쯤 한 명이 들어왔다. 50대 아주머니였다. 커트만 해주세요. 짧게요. 서연은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다. 가위질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진석의 말이 맴돌았다. 3번만 만나요. 540만 원. 없던 일로 해줄게요. 사장님 괜찮아요. 손님의 말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왜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어젯밤 잠을 못 자서요. 괜찮아요. 커트를 마치고 손님이 간 후 서연은 계산대 앞에 앉았다. 15,000원. 오늘의 수입 전부였다. 오후 3시가 됐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진석의 명함을 바라봤다. 하얀 명함에 검은 글씨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손이 명함 위로 갔다. 손끝이 떨렸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명함을 테이블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하지만 명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랍 안에서도 계속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오후 5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진석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진 사장님, 나 김진석이에요. 생각해봤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목이 바짝 말랐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진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럼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근데 내일이 지나면 제한은 없어져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밀린 월세 받아야 하니까.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새벽 3시 서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다. 서연아, 너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서연은 결심했다. 정확히는 체념했다. 오전 10시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진석의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30초가 걸렸다. 네, 김진석입니다. 저예요. 진서연이요. 아, 진 사장님 결정했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네,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뭔가 소중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게 자존심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진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만족스러운 웃음, 사냥감을 손에 넣은 사냥꾼의 웃음. 그 소리에 서연은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잘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시내 그랜드 호텔로 와요.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미용실 안으로 노을빛이 들어왔다. 붉은 빛이 텅 빈 의자들 위에 내려앉았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이건 정말 내 선택인 걸까? 저녁 7시 서연은 옷을 갈아입었다. 특별히 예쁜 옷을 입지는 않았다. 그냥 깔끔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평소에 입던 옷이었다.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다. 어차피 누구를 위해 꾸미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서연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은 아니지만 울기 직전인 것 같았다. 괜찮아, 3번이면 끝이야. 그리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다. 7시 45분 서연은 미용실 문을 잠그고 길을 나섰다. 시내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다. 저 불빛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도 있을까? 아니면 다들 평범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을까? 버스가 멈추고 서연은 내렸다. 호텔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리가 떨렸다. 손에는 식은땀이 났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내일 진석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요구할 것이다. 서연은 낼 수 없다. 그러면 쫓겨난다. 돌아갈 곳이 없다.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거렸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렸다. 이 공간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석이 서연을 발견하고 일어났다.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왔네요. 고생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진석은 그녀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그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끌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진석이 1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닫히는 문을 바라봤다. 금속 문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겁에 질린 얼굴, 체념한 얼굴, 이미 포기한 얼굴.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호텔방 문이 닫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방은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다. 목이 바짝 말랐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밀린 월세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하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진석이 자켓을 벗어 의자에 걸쳤다. 그리고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냈다. 마실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석은 혼자 와인을 따랐다. 한 모금 마시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아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좋은 거지. 서연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로 좋은 것이라니. 이게 어떻게 서로 좋은 것일 수 있을까? 한쪽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동등한 거래란 말인가? 진석이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등 뒤에는 벽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진석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굳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됐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우려고.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서연은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봤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머릿속을 비웠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서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침대 위에 누운 여자가 자신인데 그 여자가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서연은 그렇게 자신을 지웠다. 그 시간 동안 진서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무언가만 있었다. 새벽에 눈을 떴다. 진석은 이미 없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메모가 놓여 있었다. 수고했어요. 나머지 2번은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서연은 그 메모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뜨거운 물을 틀었다. 온도를 최대로 올렸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운 물. 서연은 그 아래 서서 한참을 씻었다. 비누로 온몸을 문질렀다. 닦고 또 닦았다. 피부가 벗겨질 것처럼 세게 문질렀다. 하지만 깨끗해지지 않았다.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진 것 같았다. 영혼이 더럽혀진 것 같았다. 서연은 샤워기 아래에서 울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 호텔을 나왔을 때는 아침 7시였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서연은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유령처럼 걸었다.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어젯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2번만 더 하면 끝이야. 2번이면 돼. 그러면 다 끝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미용실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다. 텅 빈 미용실이 서연을 맞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서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뭔가 부서진 것 같았다.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오전 11시쯤 손님이 한 명 들어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파마해주세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손님의 머리를 감기면서 서연의 손이 떨렸다.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손님의 말에 서연은 웃었다. 웃음이 어색하게 나왔다. 아니에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요. 괜찮아요. 파마 시술을 하는 동안 서연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머리카락을 말고, 약을 바르고, 시간을 재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됐다. 손님이 간 후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됐다. 텅 빈 미용실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석이었다. 네. 오늘 어땠어요? 힘들었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진석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두 번만 더 하면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위안이 되지 않았다. 금요일이 왔다. 서연은 다시 호텔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매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로비에서 진석을 만났다. 그는 처음과 똑같이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왔네요.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을까요? 일단 방 올라가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진석이 물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우리 사이에 뭔 대단한 거라고.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진석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녀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남자에게는 두 번째 밤도 지나갔다. 첫 번째보다 더 힘들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그날 밤 내내 눈물을 삼켰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울음이 터질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새벽에 호텔을 나오면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어두웠다. 별이 희미하게 보였다. 한 번만 더 하면 끝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 서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뿐이었다. 세 번째 만남이 끝났다. 서연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약속대로 세 번을 만났다. 이제 진석은 밀린 월세를 탕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럽혀진 일상이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며칠이 지났다. 진석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월세 납부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이번 달 월세는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밀린 월세 세 달치는 탕감받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이것저것 아끼고 모아서 180만 원을 겨우 만들었다. 생활비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납부일 당일 서연은 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월세 입금하려고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진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진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이번 달도 밀린 거 아니에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세 번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밀린 월세 탕감해 주신다고. 진석이 비웃듯 말했다. 아, 그거요. 그건 밀린 세 달치 얘기였어요. 이번 달 월세는 당연히 내셔야죠.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진석은 밀린 월세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다. 세 번 만나면 540만 원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 이후에 월세 얘기는 없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것을. 사장님, 저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석은 한숨을 쉬는 척했다.
그럼 어떡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진석이 말했다. 이렇게 하죠. 한 번 더 만나면 이번 달 월세도 없던 일로 해줄게요. 서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한 번 더요. 어차피 이미 3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 더가 뭐가 대수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아니었다. 이건 약속과 달랐다. 3번이면 끝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번 더. 그러면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그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끝이 없는 것이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진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차피 이미 3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 더가 뭐가 대수예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맞는 말이었다. 이미 3번이나 했다.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 한 번 더가 뭐가 달라. 하지만 안 된다. 이대로 계속 끌려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3번이 4번이 되고 4번이 5번이 되고 그렇게 평생을 그 남자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그건 안 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서연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단골 손님 박미정이었다. 미정은 서연이 이 동네에서 미용실을 열었을 때부터 꾸준히 찾아오던 손님이었다. 40 후반의 여자였다. 남편과 함께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미정은 들어오다가 서연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서연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울었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어서 오세요. 뭐 해드릴까요? 미정은 의자에 앉으며 서연을 거울로 바라봤다. 서연 씨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무슨 일 있는 거 다 티나요. 서연은 미정의 머리를 빗기며 대답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좀 힘들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그래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요. 남편이랑 맨날 싸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힘들죠. 미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서연 씨 김진석이 건물주 알죠? 서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알아요. 왜요? 미정이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그 인간 조심해요. 나쁜 놈이에요. 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무슨 말이에요? 미정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건물도 그 사람 건물이에요. 예전에 3층에 있던 네일샵 사장님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도 그런 짓을 했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짓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월세 밀리니까 이상한 제안을 했다더라고요. 몸으로 때우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가위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 네일샵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거부하고 나갔어요. 보증금 거의 못 돌려받았대요. 위약금이니 뭐니 해서 다 떼었다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미정이 거울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 씨 설마 그 인간이 서연 씨한테도 그런 거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 씨,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정 씨 저 이미 3번이나 그랬어요.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안아주었다. 어떻게 서연 씨 어떻게? 서연은 미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억울함과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죠. 얼마나 울었을까. 서연은 겨우 진정하며 고개를 들었다. 미정 씨 근데 그 인간이 끝이 아니래요. 3번 하면 밀린 월세 탕감해준다고 해놓고 이번 달 월세도 못 내면 또 만나자고 해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부하면 쫓겨나고 받아들이면 평생 끌려다녀야 하고. 미정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그냥 여기서 나가요. 서연이 미정을 바라봤다. 나가면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우리 집에 와요. 방 하나 비어 있어요. 당분간 거기서 지내면서 생각해요. 서연은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돼요. 나도 예전에 힘들 때 도움받은 적 있어요. 이번엔 내가 도울 차례예요. 그리고 그 인간한테 계속 끌려다니느니 보증금 다 잃어도 나오는 게 나아요. 몸값이 얼마인데. 서연은 다시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미정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감사는 무슨 일단 그 인간한테 연락해서 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내일 당장 짐 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눌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네, 김진석입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안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뭐라고요?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그만두려고요. 진석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뭔 소리예요? 그럼 밀린 월세는 어떡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세요. 위약금도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 사장님, 지금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이 남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장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진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그가 서연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그가 한 행동은 범죄에 해당했다. 좋아요, 두고 봐요. 진서연 씨 이대로 끝날 줄 알아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지만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다. 처음으로 거부라는 것을 해본 것 같았다. 순간 당황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건물주 진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했던 제안, 호텔에서의 밤들, 그 기억이 밀려오자 서연의 몸이 굳어졌다. 저기요. 민재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 사람은 진석과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말투가 다르다. 진석은 처음부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값을 매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재는 그냥 편안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밥이야. 같이 먹을 수 있죠. 그 주 토요일 서연과 민재는 미용실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한식집이었다. 비싼데 안 가도 돼요. 민재가 말했다. 저는 이런 데가 좋아요. 편하고 맛있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서연은 웃었다. 민재의 솔직함이 좋았다. 진석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했었다.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느니 차가 뭐라느니.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됐다. 저도 이런 데가 좋아요. 비싼 데 가면 괜히 불편하고. 민재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여기 제육볶음이 맛있대요. 제육볶음 어때요? 좋아요. 제육볶음을 시키고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다. 아내가 떠나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매일 술만 마셨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아내가 마지막에 쓴 편지였다.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또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요. 민재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편지 읽고 정신 차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술 끊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좋은 분이셨네요, 아내분.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민재가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서연 씨 또 밥 먹어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좋아요.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서연의 일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한 달에 두세 번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다. 특별한 건 아니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 서연에게는 소중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시간, 그런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서연은 이제 알았다. 그런데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연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익숙한 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고급 외제차. 서연은 그 차를 알아봤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석의 차였다. 안 돼.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뒤로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차 문이 열렸다. 진석이 내렸다. 진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애써 지우려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호텔방의 냄새, 그의 손길, 자신을 지워버린 그 밤들. 서연은 한 발 물러섰다. 등 뒤에 벽이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진석이 서연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하러 왔어요? 진석이 웃었다. 그 웃음이 섬뜩했다. 뭐하러 왔냐니 그렇게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나 많이 서운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랑 할 얘기 없어요. 갈 길 가세요. 진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진서연 씨, 무슨 말이에요? 진석이 한 발 더 다가왔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죠. 만약 그게 소문나면 서연 씨 힘들어질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진석이 비웃었다. 45 이혼녀가 건물주한테 몸 팔아서 월세 해결했다. 그런 소문 어때요? 이 동네 좁잖아요. 금방 퍼질 거예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그게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죠. 소문 퍼지기 싫으면 조용히 만나요. 예전처럼. 서연의 손이 떨렸다. 두려웠다. 진짜 소문이 퍼지면 어떡하지. 새로 잡은 일자리도 잃을 수 있다.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민재였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다가 상황을 본 것이었다. 민재 씨. 서연이 돌아봤다. 민재가 다가와 서연 옆에 섰다. 그는 진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분 누구예요? 서연 씨. 진석이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요. 민재가 서연을 보며 물었다. 서연 씨,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예전에 건물주였어요. 지금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민재가 진석 앞으로 나섰다. 서연 씨가 상관없다고 하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진석이 코웃음을 쳤다. 이거 새 남자친구예요. 빠르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몰라서 물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민재가 한 발 다가섰다.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진석은 민재를 노려봤다. 하지만 민재도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진석이 먼저 한 발 물러섰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근데 진서연 씨 끝난 거 아니에요. 기억해요. 그는 차에 타고 떠났다. 서연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리는 서연을 민재가 잡아주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민재 씨 보기 안 좋은 꼴 보여드렸네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미안해요. 저 사람이 뭔데 서연 씨한테 저래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 씨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 저 싫어하실 거예요. 민재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뭘 들어도 서연 씨 싫어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서연은 용기를 냈다. 저기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민재가 근처 공원 벤치를 가리켰다. 그래요, 가서 이야기해요. 벤치에 앉아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혼 이야기부터 전 남편의 배신, 시골로 내려온 이유, 미용실을 열었다가 망한 것, 그리고 진석에게 당한 일까지 말하면서 몇 번이나 울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다. 중간에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불안했다. 이제 민재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더럽다고 생각할까? 역겹다고 느낄까? 민재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네. 그거 서연 씨 잘못 아니에요. 알고 있죠. 서연은 그 말에 울음이 터졌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 누군가가 자신의 편에 서서 해주는 말. 힘들었겠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민재가 서연을 안아주었다. 서연은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숨겨왔던 모든 아픔이 쏟아져 나왔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서연이 진정될 때까지 곁에 있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고마워요.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그 사람이 또 나타나면 바로 말해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것 같았다. 진석은 그 후로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민재가 알아보니 진석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건물들이 공실이 늘었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리고 몇 달 후 진석의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이 있던 그 건물도 포함돼 있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시원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미정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반년이 지났다. 서연은 미용실에서 점장 자리에 올랐다. 순자 사장이 은퇴를 앞두고 서연에게 미용실을 맡기기로 한 것이다. 서연 씨가 이어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시 자신의 미용실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었다. 빚 없이 시작하는 미용실, 자신이 일군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 미정도 있고 순자도 있고 그리고 민재도 있었다. 민재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다.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다. 데이트할 것도 없었다. 그냥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 씨, 네, 우리 같이 살까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민재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놀랐다. 갑자기요. 민재가 웃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생각했어요. 서연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두려움이 있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무서웠다. 이전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진석에게 당한 일들,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민재의 눈을 바라보니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은 다를 것 같았다. 아니, 이 사람은 확실히 달랐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연은 민재의 진심을 느꼈다.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민재였다. 좋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진짜요. 진짜요. 민재가 서연을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서연도 민재를 안았다.
나도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재 씨. 1년 후 서연과 민재는 결혼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소박하게 치른 결혼식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비싸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서연은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47의 신부. 언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봤던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아니, 반년 전만 해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미정이 들어와 서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예쁘다, 서연 씨 정말 예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미정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뭘 내가 한 건 서연 씨가 다 한 거야. 용기 낸 것도 다시 일어선 것도 전부. 미정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행복해, 서연 씨, 이제 행복하기만 해. 미정이 축사를 해주었다. 서연 씨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행복해 보여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서연 씨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그리고 민재 씨,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서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은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떠올렸다. 불임 판정을 받았던 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날,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들었던 날, 시골로 내려와 미용실을 열었던 날, 손님이 없어서 막막했던 날들, 진석에게 무너졌던 순간, 호텔에서의 밤들, 다시 일어섰던 날들, 미정을 만나고 민재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다. 뭐 생각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죠? 응, 많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다 끝내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서연은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더 이상 지치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민재 씨, 저한테 와줘서. 민재가 서연을 안아주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서연 씨 만나서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나도 아직 혼자였을 거예요. 서연은 그 품에서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행복했다. 인생은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무너질 때가 있고 다시 일어설 때가 있다. 서연은 이제 알았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조금은 덜 힘들다는 것을. 서연은 눈을 떴다. 민재와 함께 하객들에게로 돌아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미용실에 서 있다. 손님의 머리를 다듬으면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새로 단장한 미용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다. 벽에는 손님들과 찍은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고 화분에는 싱싱한 초록 식물이 자라고 있다. 6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자신을 떠올린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텅 빈 미용실에서 혼자 울던 밤들, 진석의 제안 앞에서 무너지던 순간, 자존심이 바닥을 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서 있다. 다시 자신의 미용실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되찾았다. 손님이 거울을 보며 말한다. 사장님, 손이 정말 따뜻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이 웃는다. 진심으로 웃는다. 감사합니다. 저도 손님 만나서 기뻐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없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진짜 행복하니까. 미용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온다. 점심 도시락을 들고 온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그를 보면 서연은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배고플까봐 왔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싸왔어요.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 웃음이 따뜻하다. 서연은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안다. 누군가 점심을 챙겨다 주는 것,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는 것, 주말에 함께 산책하는 것.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진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한다. 민재가 고개를 갸웃한다. 뭐가요? 그냥 다요. 매일 이렇게 와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믿어줘서. 민재가 웃으며 도시락을 놓고 간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한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아요.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님의 머리로 시선을 돌린다. 삶은 계속된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서연은 오늘도 가위를 든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가위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서연은 생각한다. 이게 내 인생이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끝에 찾은 인생이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기적 같은 매일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미용실 앞 벚꽃이 흩날린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부딪혔다가 사라진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짓는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아니, 좋은 하루로 만들면 된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멈춰도 됩니다. 다만 포기만 하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